평범한 사람도 부업으로 월 1,000만 원 벌 수 있다. 아니 대체 왜 안 해? 성공하기 싫은 거야? 덜덜덜덜. 안녕하세요, 아빠이사입니다. 저는 한국인들이 겪는 사회적 고통의 수준이 다른 나라들보다는 조금 높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경쟁의 강도도 세고 자살률도 높고 출산율도 낮고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전 오늘 알랭드 보통의 불안이라는 책을 통해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 책의 영어 제목은 스테이터스 앵자이티예요. 현대인들은 사회적 지위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 책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심리학자 아들러가 얘기한 열등감과 열등 컴플렉스와 통하는 면이 있어요. 대부분의 피상적 사람의 정신과 행동을 지배하고 움직이는 것은 열등감과 열등 컴플렉스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이 책을 쓴 알랭드 보통이 프랑스인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고통을 겪는, 사회적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뿐만은 아니구나라는 것에서 상당히 좀 안심을 했어요. 사실 건너들은 프랑스는 그렇게까지 경쟁이 심하지 않은 사회처럼 느껴졌거든요. 일반적인 직장인들은 여름 휴가를 한 달씩 가고요. 그동안 프랑스와 협력했던 어떤 기업들은 여름 휴가철 기간 동안은 프랑스 회사에 어떤 문제가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지를 말아라 라는 정도로 이 사람들은 약간 여가를 즐기고 워라밸을 잘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행동의 밑바닥에는 사회적 불안이 적으니까 그렇게 막 놀러 길게 다니지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뭐 불안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놀아요? 알랭드 보통이 얘기하는 사회적 지위 불안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무능력자라는 사실이 공개적으로 밝혀지는 것이라고 해요. 사실 굉장히 일리 있는 얘기인 게, 자존감의 3요소에는 자기 효능감, 자기 조절감, 자기 안정감, 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무능력자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면 자기 효능감에 굉장히 타격을 입게 되죠. 세상에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것, 나는 세상에 하등 쓸모가 없구나라는 느낌이 드는 것만큼 자괴감이 드는 일 또한 없거든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피상적으로만 생각을 하다가 어떤 모임에 갔는데 최근에 직장에 적응을 잘 하지 못하고 직장을 나오셔서 백수로 지내는 분이 계셨는데, 그럴 수도 있지 뭐, 아직 젊으신데 뭐 또 이직을 하면 되지,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괴로워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또 깊이 생각을 해봤는데, 역시 저도 그런 입장이 된다면 상당히 좀 괴로울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브래드 피트 주연의 영화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거기서 브래드 피트는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 같은 사람으로 태어나요. 그러면서 나이가 점점점 어려지는데, 자기가 한 열 몇 살 됐을 때도 되게 한 70대 정도 되는 할아버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항구에서 할 일 없이 이렇게 빈둥빈둥 하고 있는데, 이제 항구에서 일하는 사람이 부족해지니까 거기에 있는 어떤 관리직에 있는 사람이 어이 할아버지 같이 일 좀 하죠, 그렇게 하니까 속으로 이렇게 나레이션을 해요. 당연하지, 나 일하지, 사실 공짜로 시켜줘도 할 거였는데. 이 공짜로 시켜줘도 할 거였는데 라는 건 뭘까요? 내가 세상에 기여하고 쓸모있는 사람이 되는 걸 즐거워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현대사회에서는 내 무능력이 밝혀져도 그거에 대한 어떤 핑계를 대기가 참 어렵다고 해요. 왜냐하면 과거 신분제 사회에서는 나의 무능력을 신분제가 감춰주었어요. 내가 출세 못한 것은 내가 귀족이 아니기 때문이야. 귀족들은 잘난 것도 없으면서 귀족 집안에 태어난 것만으로도 저렇게 거들먹거리다니. 사실 내가 기회만 공평하면 내가 더 잘할 수 있다고, 내가 더 잘났다고, 사실은 이런 합리화를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통신과 교통이 발달하면서 기회가 전 세계인에게 퍼져나가는 중이죠. 그때가 한 90년대쯤에 이런 게 되게 팽배했던 것 같아요. 이런 책들을 보면은 세계는 평평하다, 이런 책들을 보면은 옛날에는 경쟁 상대가 같은 도시의 구성원들이었다면 이제는 경쟁 상대가 세계인이 됐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자, 이제 이런 신분제가 사라지고 내가 어디서든지 간에 일을 할 수 있고 지원할 수 있게 됐으니, 자, 남은 건 뭐죠? 능력으로 붙어보렴. 근데 여기서 패하면 그게 다 네 능력이란다 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2023년도를 보면은 IT화가 더욱더 진행되면서 모두에게 기회 자체는 돌아가게 되고 있는 거죠. 비교적이에요, 비교적. 그리고 점점 소수가 승자 독식을 하는 사회가 되고 있어요. 옛날 같으면 수능 강사가 기껏 많아봤자 한 강의실에 수백 명 정도 넣어놓고 그 수강료를 받았다면, 이제는 몇만 명에게 내 강의를 팔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소수의 일타 강사들이 많은 파일을 가져갈 수 있게 됐죠. 소수가 승자 독식했다는 말은 다수가 패자가 되었다는 말과 같고요. 더욱더 우리는 이 말을 부정할 수 없게 됐어요. 스테이터스, 너가 사회적 지위가 낮은 건 너 개인의 무능력 탓이야. 자, 그런데 한국은 능력주의가 다른 나라들보다 좀 더 심하다는 생각을 해요. 모두가 다 같이 고강도 경쟁을 하고 있고요. 왜 그럴까요?
제가 방구석 전문가로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미 디벨롭드 컨트리, 이미 발전된 사회, 선진국은 사실은 느린 성장을 했기 때문에 구성원들의 사회적 지위가 휙휙 바뀌는 폭이 좀 적다고 생각을 해요. 사회적 지위가 크게 변할 정도로 부를 쌓기 위해서는 시간이 한참 걸리는 거죠. 하지만 한국은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잘 못 살았잖아요. 근데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이 많은 부를 이루었는데, 그런 압축 성장 통해 극적으로 사회적 지위가 변한 사례가 되게 많이 있어요. 여기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지위가 많이 올라간 이 분들이 쓴 책들이 여기 있네요. 자, 그리고 사회 모토가 몇십 년 동안 하면 된다 라는 게 있었잖아요. 근데 반대편에 뭐가 있냐면, 하면 되는데 넌 왜 안 해? 다들 하고 있는데 넌 왜 안 해? 나 사실은 할 만큼 하고 있는데 성과가 안 나와서 그렇지, 결과가 안 나와서 그렇지, 돈을 못 벌어서 그렇지, 진짜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가 미국에서 옛날에 성공했던 사람들을 보면은 한 뭐 100년 전 사람, 뭐 150년 전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뭐 에디슨이니 뭐 카네기니 뭐 이런 사람들 보면은. 근데 우리나라에서 돈 많이 벌었다는 사람들은 사실 우리가 그 사람의 어떤 번영과 성공을 직접 목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디벨롭트 컨트리, 느리게 발전하는 선진국들은 성공한 사람의 예시가 피상적으로 열심히 하면 뭐 잘 될 수 있겠지 이런 느낌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쟤도 잘 되고 쟤도 잘 되고 저 사람도 잘 됐어, 이런 체감의 영역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되게 막 유명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몇십 년 전에는 뭐 어떤 사회에 돈 벌 구멍들이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사회의 어떤 전문직들도 몇십 년 전에는 저런 전문직을 하면 저렇게 떼돈을 벌어? 할 정도로 돈을 많이 벌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사회가 지나면서 이제 밝혀지면서 뭔가 소득이 양지로 끌려 나오고 되게 건전해졌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전문직들의 수입이 예전보다 많이 노출되고 세금으로 많이 뜯어가고 또 옛날만큼 많이 벌지도 못한다고 해요. 자, 그리고 지금부터는 한국의 인구가 줄어들게 되니까 사실 부동산을 투자하려고 해도 되게 투자 대상이 한정돼 있고, 또 잘못 투자하면 뭐 돈을 잃을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몇십 년 전에 한국은 고도의 경제 성장기였기 때문에 사실 어떤 것에 투자를 해도 돈을 뭐 많이 벌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뒷집도 돈을 벌고 고등학교 동창도 돈을 벌고 평범한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가 바뀌는 것을 눈으로 목도를 했죠. 그리고 최근에도 보면은 뭐 한국도 나름의 IT 강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IT 기업들이 성공을 한 것을 눈으로 봤어요. 야, 역시 능력자들은 돈을 많이 버는구나. 자, 그리고 이런 특별한 사람이 만든 특별한 기업뿐만 아니라 평범한 사람도 부업으로 월 1,000만 원 벌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인터넷에 많이 있잖아요. 그런 유튜브 썸네일을 보면은, 아니 대체 왜 안 해? 성공하기 싫은 거야? 저는 사실 이런 교육들을 사실 긍정적으로 봐요.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한 개인으로 봤을 때는 자신의 노력을 자기가 원하는 것에 갈아 넣는 것을 상당히 지지하는 편인데요. 하지만 이분들이 주장하는 거를 모든 사람이 다 할 수도 없고 모든 사람이 다 성공할 수도 없잖아요, 사실. 그리고 모두가 성공한다고 해도 사실 핵심은 절대적인 지위를 갖는 데 목표가 있는 게 아니라 상대적 지위, 남들보다 더 높은 지위를 갖는 데 목표가 있기 때문에, 모두가 성공한다면 사실 아무것도 못 이루는 게 되죠. 핵심은 내가 남들보다 더 이뤄야 된다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분들이 이제 방법을 알려주잖아요, 돈 버는 방법을. 그래서 원래 내가 다니던 직장 끝나고 퇴근 후에도 이분들이 알려준 방법을 통해서 돈 버는데 몸을 갈아 넣는 그런 사람들 덕분에,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과 비교해서 노력의 차이도 점점점 벌어지게 되고, 사실 능력 차가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또 더 벌어지게 되죠.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는 능력이 2배, 3배 있어도 급여를 내 동기들에 비해서 2배, 3배 받는 경우가 좀 드물잖아요. 하지만 이 사람들이 얘기한 자기 일, 자기 사업을 하게 되면 능력에 따라서 돈 버는 게 쫙 이제 차이가 나게 되죠. 물론 능력이 안 됐을 때는 반대로 마이너스 차이도 쫙 벌어지게 되고요. 결국 이 하면 된다, 정말 좋은 말인데요. 한국 사회에서는 포기하는 놈이 잘 없습니다. 야, 네가 했는데 나라고 못할 게 뭐 있냐? 좋아요, 사실 다 진취적이어서 좋아요. 근데 모두가 진취적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져가는 것은 상대평가인데, 결국 의자 뺏기 게임과 같이 의자의 개수는 정해져 있는데 모두가 이 게임의 진심인 거죠. 한 1년 전쯤인가 김경일 교수님께서 왜 한국 사람들이 유독 남과 비교를 할까라는 유튜브를 올리신 적이 있는데요.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한국 사회에서는 되게 사람들이 균질하다, 같은 민족이고 비슷한 교육을 받고 비슷한 가정 환경에서 자라났다, 누구는 막 조폭 아들이고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뭐 옛날에는 이혼 가정도 적었고, 그러니까 비슷비슷한 환경에서 자라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건이 비슷하니까 능력 비교도 상당히 쉬워요. 왜냐하면 아웃풋만 비교하면 되니까요.
이 사람이 어떤 학벌을 가지고 있는가, 이 사람이 돈을 얼마나 벌었나, 이런 것만 비교하면 이 능력은 자동으로 계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면은 한 두세 대, 세 세대 전만 해도 직접 이 전쟁과 절대 빈곤을 겪으셨잖아요. 아마 그 6.25에 참전했던 군인이었나? 저도 이제 지나가면서 읽은 얘기인데, 우리나라가 전쟁으로 황폐화된 것을 보고서 이 나라는 절대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이다라고 평가했을 정도로 정말 우리나라는 못 살고 생존의 어떤 위협을 느꼈었는데요. 그런 전쟁과 빈곤을 겪은 세대가 생존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먹고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생존이 최우선이다, 이런 공포를 가지고 있었을 텐데, 이런 태도가 다음 세대에도 전달이 되고 또 그 다음 세대까지도 전달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즉, 사회적 생존과 생물학적 생존이 깊게 연관되어 있던 시대를 지나온 지가 얼마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줄을 잘 서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지나온 지가 얼마 안 됐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남과 나를 비교하기도 하지만 쟤와 쟤를 비교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야 누가 이 중에서 알파인지 누가 대장인지 알 수가 있잖아요. 침팬지만 해도 내가 권력을 가지고 서열을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는데, 침팬지보다 훨씬 더 사회적으로 고도화된 인간의 어떤 뇌는 서열에 더욱더 민감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서열에 더욱 고통받고 더욱 서열적인 행동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누가 대장인지 알아야 나의 사회적 전략을 수립할 수가 있잖아요. 누가 더 힘이 센지 알아야 거기다 줄을 대죠. 누가 나에게 도움이 될 사람인지, 누가 지위가 더 높은 사람이고 사람들의 협력을 이끌어낼 사람인지, 누가 자원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지, 누가 뻥까치는 놈인지, 이걸 알아내야 되는 거죠. 지금 2023년도에 풍요로운 대한민국에서는 일자리도 옛날보다 많이 넘쳐나고 있잖아요. 그런 지금 한국에서는 이런 게 되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옛날처럼 빈곤하고 일자리도 많이 없었던 그런 시절에서는 되게 이런 게 중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사회적 비교에서는 SNS 탓을 좀 많이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또 생각해보면 외국은 인스타그램이 없나? 근데 한국에서는 과연 인스타에 뭘 올려야 타격감이 좋을까요? 내가 오늘 길에 지나가다가 본 나뭇잎의 어떤 투명도, 햇빛에 비치는 투명도가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느낀 그런 감정을 글로 적고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 좋아요도 많이 받고 사람들의 어떤 마음의 타격, 그러니까 뭐 움직임을 줄 수 있을까요? 그게 좀 어렵겠죠. 외제차, 해외여행, 고급 식당, 골프, 뭐 인맥과시, 나의 미모, 이런 걸 좀 올려야 사람들한테 뭔가 타격감이 가잖아요. 아마 생각으로는 우리나라나 뭐 중국 정도에서 이런 타격감이 되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이런 비교의 문화가 사실 근본적인 문제가 인스타에 있는 게 아니라 남한테 타격감을 주는 뭐 외제차, 고급 식당, 이런 주제를 좋아하고 서로 또 타격 입는 그런 현재 한국이 SNS보다 더 문제가 아닐까 해요. 옛날엔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뭐 동창회 갔다 온 그 아내가, 야, 내 동창은 밍크 코트 입었는데 나도 하나 사야겠어. 그러니까 동창회가 문제인 거는 아니잖아요. 밍크 코트도 사실 문제 없어요. 내가 타격 받는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리고 또 이런 말하기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한국은 어떤 인문학적 공통 소양이 약간 좀 약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끼리 만나면 뭐 얘기 주제가 되게 피상적인 얘기밖에 잘 안 하게 돼요. 왜냐하면 공통으로 얘기를 할 소재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에요. 제대로 토론하는 법도 어렸을 때 배운 적이 좀 없기도 하고, 서로 토론이 뭐 어긋나면은 야, 지금 이렇게 오류가 되고 있으니까 다시 돌아와서 다시 토론을 하자, 이런 말을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은데 그런 게 전혀 안 돼 있다 보니까 야, 이거 뭐 토론도 좀 어렵고, 또 우리가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어떤 용어의 통일이 돼야지 또 대화를 할 수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되게 아쉬운 게, 우리가 윤리라는 과목을 배우잖아요. 근데 사실 윤리를 배워야 됩니까? 우리가 사실은 철학을 배워야 될 것 같은데 거기서 윤리만 똑 떼다가 말 잘 듣는 어떤 국민들을 만들기 위한, 야, 이게 윤리적이니까 이렇게 살아 라는, 좀 국민들을 약간 멍청이로 취급하는, 스스로 생각하게 하면은 사회에 해를 끼치는 사람이 될지도 몰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전제가 깔린 이 교육 과정이 좀 되게 원망스럽긴 해요. 하지만 북클럽이나 동호회 같은 게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좋아지는 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미대로 독일에 유학을 갔는데 사회학으로 전공을 바꾸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독일인들의 대화 주제는 사실은 돈이나 뭐 이런 것들보다도 어떤 지적인 대화를 되게 선호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분이 대학원에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본인들 스스로는 이제 독일인들은 이렇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우리나라는 어떤 뭐 잘 벌고 잘 나가고 내가 아는 사람이 많고 이런 거에 대한 허세가 있잖아요. 근데 독일 그 분들은 자신의 어떤 지적인 수준,
약간 지적인 통찰 이런 거에 대한 허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농담 삼아 주로 얘기를 많이 하기도 한다고 해요. 앞으로 우리나라도 되게 유튜브도 되게 다양한 게 많잖아요. 철학 채널도 있고 또 다른 뭐 인문학 채널도 있고 과학 철학 채널도 있고 영화 채널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인문학적인 토양이 좀 발전을 해 나가면은 만나서 꼭 돈 얘기 뭐 누가 뭐 어떻게 벌었다더라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좀 흥미로운 얘기를 하면 참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는 사실 정책적으로 막 9시 뉴스에 뭐 어떤 회사가 1,000만 불 수출을 했다. 그러니까 뭐 훈장을 받았다. 이런 것들도 뉴스감이었어요. 우리나라가 생존이 되게 힘들고 되게 가난했기 때문에 돈벌이에 대한 어떤 홍보, 프로파간다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졌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돈 많이 벌어오면 짱이야. 그런데 요즘 뭐 능력주의에 대한 찬양이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반동으로 이런 책들도 인기를 끄는 것 같아요. 공정하다는 착각. 야, 능력자들아, 너의 능력이 네가 잘나서 된 게 아니야. 네 부모가 잘나서 너의 능력이 생긴 거니까 경거망동하지 마라는 이런 책도 나오고요. 또 여담으로 한국이 지금 세계 최저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출산하지 않는 이유를 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조사를 했는데 경제적 불안정이 첫 번째로 제일 많고요. 아이 양육 및 교육 비용 부담, 무자녀 생활의 여유 및 편함, 주거 환경의 미비 이런 것들이 이제 출산하지 않는 이유로 꼽았는데요. 이게 다 돈이죠, 사실. 금전과 관계된 건데 그런데 이것은 절대적으로 돈이 없다는 게 아니고요. 상대적으로 돈이 없다는 얘기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뭐 조선 시대에도 애기들 많이 잘 낳고 살았고 또 한국이 세계 12위 경제 대국인데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들도 출산율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돈이 없는 게 아니고 남들만큼 번듯한 생활을 할 정도 에 돈이 없다. 내 사회적 지위가 간당간당하고 나의 사회적 생존이 간당간당한데 어떻게 애를 낳냐? 이런 얘기죠. 즉 한국은 높은 수준의 사회적 고통이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출산을 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국이 높은 수준의 사회적 고통 국가인 이유. 전쟁과 관한을 겪은 지 얼마 안 돼서 사회적 생존이 생물학적 생존과 깊게 연관된 지가 얼마 안 됐다. 그래서 아랫세대까지도 영향을 받고 있다. 예전에는 누가 자원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는 게 나의 생존과 직결되었던 시대가 멀지 않았었다. 그리고 압축 성장과 IT 발전으로 사회적 지위가 극적으로 변한 사례가 한국에 많이 있기 때문에 능력주의와 고강도 경쟁이 심화되었다. 또 몇십 년 전에 유행했던 하면 된다라는 프로파간다 그리고 하면 된다를 통해서 해낸 그런 사람들 때문에 능력주의가 더욱 뚜렷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런 우리가 극단적 가난과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인문학적 토양이 더욱더 척박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어쩌란 말이냐. 자, 사회적 생존과 생물학적 생존 모두가 이 안정화된 사회가 된다면 사실 어떤 누군가 자원을 과시하고 인맥을 과시하고 미모를 과시를 해도 우리가 좀 덜 영향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당연히 뭐 사회 안전망 같은 거는 확대가 돼야지 생존이 되는 거니까 더욱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면서 경제 성장률이 높을 수는 없는 나라가 되었고 느리게 발전하는 그런 사회가 되었고요. 또 인구 감소로 인해서 또 느리게 발전할 수밖에 없게 됐고 또 정체되거나 경제 규모가 줄어들 가능성이 훨씬 높게 되겠죠. 생활 수준도 앞으로 몇십 년 후에는 더 낮아질 상대적으로 전 세계에서 상대적으로 낮아질 가능성은 높게 되겠죠. 결국 사회적 이동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먹고 사니 짐 이외의 것으로 자신의 어떤 관심사를 돌리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스킬을 넘어서 진심으로 가는 중입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현자님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